한 주간 가장 핫했던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보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대선 체제에 돌입한 발빠른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6.3 대선 D-40 강원도는 이란 주제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강원 얘기하기 전에요.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고 싶은데 총평하기 전에요. 근데 이번에 밸런스 게임 한번. 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네.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냐, 네.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 거냐. 네. 정말 창피한 질문이었죠. 그렇죠? 네,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아주 핫했습니다. 이 대선, 여당의 한 달 전까지는 여당 아니었습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냐, 자동차 바퀴가 될 거냐, 이 질문을 보고 정말 황당하고 저는 이게 무슨 화면이 조작됐나?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좀 부끄러웠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 보수 언론 앵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바퀴벌레도 우습게 볼 국힘의 대선 경선 과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민주당의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좀 이제 더 세게 나갔는데, 뭐 바퀴벌레 잔치판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는데, 이런 비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좀 이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는 그 한동훈 후보한테 무슨 키높이 구두, 이거를 또 얘기를 하시고, 뭐 생머리냐 보정속옷이냐,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질문을 본인이 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즘 청년들 이런 질문 안 해요. 뭐 이게 상대방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이런 거 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청년들을 좀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한 병원에서 코미디 프로 보면서 자기들만 웃는 그런 잔치하는 거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대환장 파티였다, 좀 이렇게까지도 좀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과정은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경원 후보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좀 강할 거다, 안철수 후보를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전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약간의 이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좀 주목하게 보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강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선 후보 후원금이 29억이나 되는데 11시간 만에 모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마스토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4번 중에 3번이나 나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강세가 좀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변론을 좀 하겠습니다. 할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준비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20대 대학생 청년들한테 모든 걸 맡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대학생 청년들이 준비를 했던 것이고, 이게 당 지도부에서 보기는 했으나 이걸 또 거부하면 또 스크린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20대들이 요즘에 이렇게 토론을 하나? 라고 해서 별도의 스크린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라는 것인데, 저도 좀 굉장히 좀 실망감이 들었고요. 우리 정치가 너무나 청년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좌우지간도 뭐 청년들이 만나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정치가 최근 20년 동안 너무 청년 거립니다. 청년 거리다가 노장청의 화합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8강 토론에서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키 문제, 외형 문제 있잖아요. 이 키 문제는 만약에 이게 본선에서 다른 당의 후보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나 외형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다가는, 허위로 말을 하다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의하면 키나 뭐 혈액형이나 뭐 체중이나 뭐 이런 문제, 단순한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본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 스포츠 출신이던 뭐 혹은 본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외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 아쉽다 나경원. 전 나경원 후보님 굉장히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빅2, 그러니까 2강전이나 지금 4강전이 내일까지 진행 중인데, 내일 모레까지 또 진행 중인데 4강전이나 2강전에는 좀 더
국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갖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 얹히고 싶은데 네. 예, 일단 젊은 층에게만 맡겨놓는 게 네. 좋은데 그래도 이양수 총장님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좀 검토를 했어야 되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양수 총장님 여기 다른 데서 나와서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상황을 네. 그랬더니 뭐 조회수 높아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흥행이 되긴 됐죠. 흥행이 됐는데 그냥 이게 지금 조회수 높다고 네. 해서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조회수 높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컷오프 당일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가 출범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추대위도 있었고 또 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쓴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덕수라는 책도 나왔어요. 또 다음 주에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날 것이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지금 정치권의 시계가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맞춰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언론의 눈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움직임에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지난주에 한 주 평했는데요. 딱 그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잠룡들을 아주 잠룡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도 참 아주 그냥 적절하게 해주셨죠. 아주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발생되는 날 기자회견 해서 물타기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그날 이제 기자회견한 공동위원장 박성섭 전 덕산그룹 회장님을 좀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전과가 화려하세요. 1997년도에 사기 횡령, 배임, 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뭐 이걸로 징역을 3년을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도에 뭐 조선대학교 뭐 채용 알선 혐의로 이제 검거까지 되시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그리고 그 기자회견 사진 보면은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리고 여성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가장 단점이 좀 올드하시고 좀 이렇게 진보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단점을 아주 부각시킨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그걸 진두지휘하신 공동위원장도 굉장히 이런 분이 나와서 이런 걸 하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뭐 전가는 이재명 대표가 전가가 많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네, 한덕수 네. 본인께서는 전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아까 잡용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정의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TV 토론의 이름처럼 좌우지간처럼 좌냐 우냐 이러한 움직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우 쪽에서 합쳐지는 모양새가 한덕수 권한대행 말고 다른 분들도 합쳐가지고 뭐 텐트를 친다는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움직임이 가는 것이고요. 예전에 뭐 DJP 연합이나 또 노무현 정몽준이 손을 들었던 그러해서 승리를 갔던 그러한 길을 지금 우파가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고 지금 탄핵 세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모이냐 조금 흩어져서 모이냐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점에서 이번 대선도 좀 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8년 전 강원 지역의 보수 진영은 좀 격렬하게 그 보수 표심이 좀 분산됐는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요? 예, 일단 8년 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친박계로 김진택, 김기선, 이양수 이렇게 세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비박계로 권선동, 화영초 이렇게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분이 탈당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8년 전 상황을 다시 좀 이렇게 회귀해 보면은 저는 이 권성동 의원의 정치 여정이 지금 국힘이 이렇게 갈라지진 않고 안에서 싸우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 그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탄핵소추 위원장 국회 목소리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내에서 친박의 권력 싸움에 다툼에서 좀 밀려가지고 탈당까지 하시고 바른정당 가셨는데 또 탈당하셔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돼서 다시 국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집 나오면 정말 고생이구나. 진짜 정말 춥구나. 이런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신 거예요. 그걸 다른 국힘 의원들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번에는 집 나가면 안 되겠다. 탄핵을 하든 계엄을 하든. 그래서 지금 일단은 8년 전과 다르게는 지금 이제 분열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열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난 탄핵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득표력이나 뭐 이런 걸 좀 봤을 때는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를 4% 차이로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세가 아주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한 30% 정도의 득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는 저희는 중도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중도층이 보수를 선택하지 못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도층이라고 해도 이 계엄을 일으킨 세력에게 다시 표를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반성이나 뭐 이런 메시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국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부분들은 너무 센 이런 부분들 너무 세게 발언하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표를 주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8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게 전국적인 상황 말씀드리고 강원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8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2%의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한 6대 4, 5.5대 3.5대 4.5, 뭐 길게 차이를 보면 한 7대 3 정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긍은 하지만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다소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 오히려 좀 더 결집을 한다 보여지고요. 강원도 내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그때와 지금이 인적 구성이 다른 게 지금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6명 의원들 중에 당직자분이 2분이 계세요. 이양수 사무총장이 있고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8년 전에는 당직자는 없으셨고 국회 이제 법사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당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고히 간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지난번 8년 전 대선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심상정, 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5개의 당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심상정 표를 합친 것보다 나머지 3분의 표를 합친 게 훨씬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는 안철수와 당시 유승민 후보자의 표를 중도표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더 폭넓게 중도 보수의 표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8년 전 대선에도 중도 보수표를 그러니까 중도를 딱 기점으로 해서 좌우를 놓고 보면 우쪽이, 보수 쪽이 진보 쪽을 이겼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밭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그거는 민주당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중도 보수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가 모두가 다 중도 보수가 되는 그러한 저는 형국이네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정말 자기 포지션 가져갔다.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찐 진보 응원합니다. 찐 진보가 저희고 정의당.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가시고 국힘은 좀 이렇게 없어져도 되지 않나. 이재명 대표가 보수당에 입당을 하셔야죠. 저희는 받지는 않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딱 2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답변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보수 표심이 강한 강원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정말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강원도 역시 이 반 이재명 연대가 최대 변수가 되겠죠? 예, 그 반이재명 전선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안 이루어질 거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다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딱 하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 이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이기 전에 이 탄핵이라는 계엄이라는 이 큰 강을 건너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반이재명 모여 했을 때도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준석 후보도 그걸로만은 다 모이기는 어렵다. 이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텐트가 쳐질 거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쳐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의 마음일 뿐이지 사실 그거를 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당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더 연대가 잘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지금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냐. 대통령 되더라도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계속 받으러 다니는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 이재명 연대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국민연대로 갈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기점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특히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의 상고심 공직선거법 사건을 회부하면서 5월 3일 기점이냐, 5월 10일 대통령 후보 등록 기점이냐 많은 그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아직 기폭제가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 이재명 연대라기보다는 이제는 국민들이 대선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국민들이 뭉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우리 정의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까지 네. 반사. 반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원 표심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선까지 불과 40일 남았거든요. 전국의 시도는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최우선 강원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지난번에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평화를 얘기를 하셨고요. 평화특별자치도 이런 걸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때는 경제특별자치도 얘기했는데 저희 그 당시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 녹색과 평화 이 가치를 살리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에서도 뭐 몇 가지 이런 이슈들을 좀 찝어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 거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친환경 미래차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저희 정의당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녹색 평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둬서 예를 들면 탄소 중립 특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세우자 이런 공약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는 아무래도 친환경이나 평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2022년 대선은 강원도의 그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이 100%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러한 대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SOC죠. 강원도의 주축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뚫리고 기차가 뚫리고 교통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개정을 앞으로 할 것 중에 거부당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유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건 좀 난해하다. 제주도에는 국제학교가 있지만 강원도 난해하다 하고 해서 거부했는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에 국제학교가 들어갔어요. 교육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서 정부로부터 거절당한 것들 중에 선점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공약으로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 SOC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정부가 이렇게 좀 강원 지역의 공약을 국정 과제로 관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해야 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객관적인 상황은 조금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제안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지금 대선 기간이 워낙 짧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뭐 상황 어렵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런 부분들 뭐 불가능할 것 같지만요.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각 당에서 이제 공동 의제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견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국힘에서 정의당까지 이견 없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국힘에서부터 민주당, 뭐 정의당까지 다 공동으로 야 우리도 이거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모여서 발표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당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들 이견 없고 정말 해달라 이런 부분들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춘천에 이제 나여지는 이제 GTX B 사업 이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 이거는 국가에서 좀 해줘라. 이런 부분들은 뭐 각 당에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견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이견이 있는 거는 뭐 치열하게 선거 현장에서 선거 뛰면서 이렇게 뭐 토론도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한 5개월 정도 별도의 TF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4개 분야나 13개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각 강원도의 각 지자체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정과제로 넣어야 될 게 뭔지 예.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빨리 이슈화를 시키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원도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를 자주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대화가 통하면서 공약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강원도를 자주 오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나경원 아쉽다라고 했던 것이 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를 방문한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어요. 근데 강원도에 애착이 있는 분인데 네,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양 당에서 혹은 새 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일단은 강원도를 많이 오게 얼굴을 봐야지 좀 대화가 통하고 직접 현장을 가야지 애로사항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오게 하는 것이 타 지역 경쟁에서의 우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좀 많이 네. 와가지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것과 좀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일각에선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약속한 강원도 공약이 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좀 두 분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이 유지가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절대 농지가 해지되면서 건물이 올라가고 뭐 도로에 대해서 예타 면제하고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에 비롯된 또 강원도에 대한 향수에 비롯된 것인데 이 동력을 계속 이어가려면 특히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당이 품었던 정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GTX 말씀하셨는데 GTX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일 때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강원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각자의 유수한 후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어나가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공약들이 동력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너무 아까 이제 가 그냥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임기도 그렇게 빨리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바뀌거나 크게 이렇게 추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예,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거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경제특별자치도 이거는 뭐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추진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통망 확충은 솔직히 그 보수정당 양당은 비슷합니다, 공약이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영월 삼척 영월 삼척 이건 이제 예타 통과돼서 다행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은 꼭 국힘 후보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후보에게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광역철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들어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뭔 특별하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더 빨리 된 게 뭐 과연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색 케이블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케이블카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20개 정도 더 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원도만을 위해서 저는 케이블카 반대를 하지만 정말 강원도만을 위해서라면은 오색 케이블카 잘 되게 이것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좀 안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요청하는 데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무슨 강원도만을 위해서 뭘가 빨리 추진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차별성 있는 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제가 변호사 된 지 지금 한 9년 차인데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춘천의 변호사가 한 20명 남짓이었어요. 그다음에 변호사 수를 확대 늘려서 선발하니까 지금 춘천시 변호사가 6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면서 우리 강원도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접근성이 저하된 곳에 의사들이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그 성장 동력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정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한덕수 대행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응급실 뺑뺑이 돌면서 사람 진짜 그 구급차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을 하는데 추석 앞두고 그런 사태 없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포지션을 취해서 문제입니다. 이 의대 정원 늘려야 되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맞지 않았다. 이 말씀 좀 말씀드리고 그 방식이 싶어요. 잘못된 게 정부의 추진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밀당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협상을 좀 해야 된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주 치열하게 잘 싸워주고 계십니다. 대선을 앞두고 강원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이죠. 두 분은 이 조기 대선에서 강원 정치권의 역할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말씀하시죠. 일단 국힘 상황은 이제 각자 도생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후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곳에 이제 줄을 이렇게 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고 민주당은 이제 특별히 줄 설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써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대선 하면 이제 중앙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 너무 중앙에 저희 강원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께이시겠죠. 너무 중앙 정치에 줄내려고 너무 센 발언이나 너무 앞서서 하시는 부분들은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중앙 이슈 있을 때 정말 중앙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중앙에다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바람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의원들이 약간 바로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양수 의원도 그랬고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이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이양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캠프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와중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캠프에서 이철규 의원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당직 캠프에 대해서 인선 발표까지는 하지 않은 그러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윤민섭 의원의 말에 좀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한쪽에 너무나 매몰되면 다른 쪽에 표를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자, 2022년에는 정말로 이 양상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글로 신속하게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은 그 수치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빅4 선정된 분들 중에서 누가 1등, 2등, 3등, 4등인지 또 그 간극은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죠. 거의 9대1 수준이 9대 0.5 대 0.5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한 캠프에 매몰되다 보면 나중에 의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상하지 않게 좀 이렇게 의상하지 않게 어떠한 한도 내에서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당끼리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아까 개별 차별성을 둘 거는 또 차별성을 두고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강원도 그 TV 토론회를 중앙에서만 하잖아요. 당 후보자들이 왔을 때 합동 토론회 하자. 뭐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후보들 다 왔을 때 여기서 현장에서 합동 토론회 한번 해보자. 우리 강원도 도민들 앞에서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63대선 D-40 강원도는에 대한 두 분의 한 줄평 다시 돌아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바램까지 포함해서 한 줄평 오늘 하겠는데요. 네, 보수 텃밭 강원 바꿔봅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네. 네, 저는 누가 강원도의 발전에 적합한가, 누가 강원도를 더 위하는가입니다. 와, 깔끔한 한 줄평 너무 고맙습니다. 네. 더 길어지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할까요, 그럼 너? 무섭네요. 네, 조기 대선은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장인데요. 대선까지 앞으로 40일. 강원도의 현안과 미래 산업을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